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남매가 어릴 때부터 강조하셨던 게 있는데요. 바로 사람은 분수에 맞게 자기 그릇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에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사는 삶이야말로 올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며 자랐어요. 그 때문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스스로 정해놓은 선을 절대 넘지 않는 원리 원칙주의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강조하셨던 것 중 하나는 20살 이후로는 무조건 독립하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너희가 원한다면 대학까지는 가르쳐주마. 하지만 대학 다닐 때 드는 자취비용, 생활비는 직접 벌어야 할 것이야. 그래야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서울의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아버지는 입학 선물로 월세방 보증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스스로 벌었어요. 한 번은 생활비가 모자라서 엄마에게 돈을 꾸려다 아버지에게 들킨 적이 있었는데요. 와, 그때 얼마나 혼났는지 20살이 훌쩍 넘은 나이에 아빠 앞에서 잘못했다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네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쓰는지 파악도 못하면서 무슨 가정을 꾸릴 수 있겠냐? 그렇게 칠렐레 팔렐레 거리며 살다간 거지꼴을 못 면하는 법이다. 그 뒤로 저는 경제관념을 공부하며 항상 제가 버는 돈 내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돈 얘기를 하냐고요? 이런 삶이 당연한 제 앞에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 시누이가 나타나는 바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남편과는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에 남편이 거듭 강조를 하였어요. 우리 집에 망나니가 하나 있거든.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근데 진짜 걔만 그런 거고 나는 걔랑 진짜 다르니까 걔랑 나를 절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다니까. 몇 번을 말해. 그리고 내가 당신을 몰라? 3년을 지켜봐 왔어. 당신 망나니 아닌 거 알고 결혼하자고 한 거니까 쫄지 마. 진짜 당신이 놀라서 도망갈까 봐 그래.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 걔 단 한 번도 지 손으로 돈 벌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취업해 본 적도 없어. 알바도 3일 이상 다녀본 적이 없고 어머, 왜? 개뿔도 없는 주제에 남 밑에서 일 못한다고 지랄병이 난 애야. 무엇보다 제일 문제는 부모님이야. 걔가 뭘 하든 아이고 우리 막내딸 이러면서 감싸니까 애가 그 지경으로 자란 거지. 난 포기했어. 당신이랑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부딪히게 할 테니까 걔가 뭐라고 하든 오늘만 참아줘. 남편의 말엔 걱정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저는 조금 신났습니다. 제 주변에는 개념 밥 말아먹은 사람이 잘 없어서 그런 사람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평소에 맥락 없이 습관적으로 욕하는 사람을 진짜 싫어할 정도로 언행이 바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 친여동생을 저 정도로 말하니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했고요. 그런데 예비 시누이는 제가 뭘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뭐야? 한우도 안 사왔어? 시댁들 집에 인사 오면서 한우 안 사오는 사람은 처음이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헐레벌떡 나와서 저희를 스캔하더니 들고 있는 과일 바구니를 아주 하찮게 보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는데 남편은 그런 시누이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눈인사만 하고 남편을 따라 들어갔죠. 근데 언니가 연상이에요? 오빠보다 훨씬 늙어 보이네. 아버지, 진영이 어머님께서 날짜 받아오셨는데 여기서 골라주세요. 니들 편한 날에 해라. 우린 다 괜찮으니까. 토요일에 해야지. 일요일에 하면 완전 민폐야, 민폐. 남편은 시누이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시누이도 그걸 느끼고 있었는지 점점 남편이 도발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가운데 낑긴 저만 본의 아니게 욕을 옴팡 먹고 있죠. 언니, 결혼하고 일 그만두고 살림하는 비양심적인 행동하실 거 아니죠? 요즘 여자들은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살림한답시고 남편 등골 빨아먹고 그러기도 한다더라. 아, 저는 제일 좋아해서요. 안 그만둘 거예요. 하긴, 뭐 약사가 돈은 많이 벌죠? 엄마, 요즘 약사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바카스팔이라고 하잖아.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바카스라.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고작 바카스 파는 게 진짜 없어 보이긴 한다. 참다 참지 못하고 남편이 한마디 하려 하길래 제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침 시아버님이 화를 내시기도 했고요. 넌 아까부터 새언니 될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 그리고 여기가 네가 껴들 자리야? 조용히 좀 해. 너 때문에 대화가 안 되잖아. 아니, 왜 애한테 그래요? 분위기가 딱딱해서 농담 좀 하려는 애한테. 아빠야 뭐, 날 사람 취급이나 했나? 에휴, 약사도 못 되는 나는 방에 들어가야겠다. 밖에서 따로 만날 땐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완전 시누이 편이더라고요. 그나마 시아버지는 따끔한 소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마저도 시누이가 삐친 척 방으로 들어가니 신경이 쓰였는지 시어머니한테 과일 좀 깎아서 방에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안 분위기 장난 아니네 싶었죠. 남편이 왜 그렇게 자긴 안 저렇다고 선을 긋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당신도 나중에 결혼하면 막 저렇게 아가씨처럼 변하는 거 아니지? 진짜 나 다른 농담 다 참는데 걔 닮았다는 농담은 진짜 안 참아. 저는 시누이 얘기에 예민하게 구는 남편이 그저 재밌고 웃겼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그간 저에게 보여줬던 올바른 모습들이 믿음직스러웠기에 더 그런 거였겠죠.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의 신혼집은 시댁과 친정의 중간 정도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약국 문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응, 겉절이랑 반찬 좀 가져가려고. 너 바빠서 어디 해먹을 시간이나 있겠어? 퇴근 시간과 겹쳐서 시어머니 댁을 가려면 차가 좀 막히겠지만 저녁도 하기 귀찮았는데 마침 잘 됐다 싶어 남편도 시댁으로 바로 오라고 했죠. 제가 남편보다 먼저 도착했는데 역시나 문을 여는 건 시누이였습니다. 돈도 잘 버시는 분이 반찬 준다니까 헐레벌떡 오네요. 그럼요, 아껴야 잘 살죠. 어머니, 좋았어요. 저는 시누이를 지나쳐 어머니에게 갔죠. 그런데 신우는 자기 말을 무시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요. 개무시하지 말고. 언니한테 왜 그래? 아니, 내가 언니한테 오느라 고생했다고 했는데 언니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나가잖아. 그러더니 거실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어머니와 시누이만 번갈아가며 쳐다봤죠. 제가 언제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아가씨가 반찬 준다니까 헐레벌떡 오냐길래 제가 그럼요 했잖아요. 울지 마. 왜 울어? 뚝 그쳐. 언니 앞에서 이게 무슨 창피야? 엄만 내가 창피해?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취준생이라고 무시하는 거냐고. 때마침 시아버지와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시누이는 울지, 시어머니는 쩔쩔 매고 있지.
저만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게 꼭 제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넌 왜 울어? 언니가, 저는 그냥 저녁 얻어먹고 반찬 좀 가져가려 했을 뿐인데 졸지에 취준생 신우이 울린 악덕 새언니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황당했던 건 이 사태를 다 보신 어머니의 말이었어요. 뭘 그런 걸로 울고 그래? 언니가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뭘요? 저 아가씨 무시 안 했다니까요. 진영아, 됐어. 그냥 가자. 아버지, 저희 갈게요. 사과해. 사과하고 언니가 나 무시한 거 사과하라고. 언니가 너를 왜 무시해? 이게 대체 다 무슨 말이야? 남편은 그냥 가자며 저를 말리는데 저는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 남편의 손을 놨죠. 그니까요, 아버님. 어머니가 오늘 반찬 해놨으니까 가져가라고 하셔서 마침 저녁도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세연 씨까지 불러서 왔는데 오니까 아가씨가 돈도 잘 벌면서 반찬 주니까 헐레벌떡 오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럼요. 아껴야 잘 살죠 하고 들어왔어요. 이게 다예요. 제가 아가씨를 왜 무시해요? 제가 자초지종을 말하자 엉엉 울던 신우이가 또 그치고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슬픈 표정을 짓더라고요. 네, 언니 말이 다 맞아요. 그래요. 제 말을 누가 믿겠어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처럼 약사도 아니고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인데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더니 울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고 방문을 쾅 닫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그날 저녁도 못 얻어먹고 반찬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나 진짜 무시 안 했어. 알아. 또 지 혼자 뭔가 배알 꼴려서 저러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근데 취업 준비를 하긴 하는 거야? 하긴 뭐래. 그리고 요즘 자격증 하나 없고 30 넘은 고졸을 누가 써줘. 신경 쓰지 마. 앞으로 반찬 가지러 가지도 말고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돼. 솔직히 저는 신우이를 보면서 집도 잘 살고 자기한테 서포트도 잘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왜 저러고 사나 싶은 마음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신우이가 시아버지 돈으로 살든 자기 돈으로 살든 제 남편이 용돈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제 남편이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자기 동생 용돈 준다는데 제가 뭐라 할 게 아니었죠. 다만 난 저렇게 무한정 서포트 해주는 부모님이었으면 계속 공부하고 살았을 텐데 하는 정도의 감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좀 지켜본 결과 확실히 시부모님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와 시누이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긴 했어요. 보통 을에 아들 있는 집이면 아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남편이 뭘 사와도 그냥 고맙다, 잘 먹을게 하고 끝인데 정작 우리가 사온 건 다 시누이 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도 술 마시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부모님 얘기를 할 때 그랬습니다. 남들은 내가 장남이라고 하면 아들 위하는 집에서 큰 줄 아는데 나 대학 때 용돈 한번 받아본 적 없어. 아버지는 사내 놈이면 지 앞길은 지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등록금만 겨우 내주셨고 어학연수도 가고 싶었는데 그런 건 장학금 받으면서 가라 그러시고 근데 세경이 걔는 중학교 때부터 음악했다 미술했다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 고등학교 때 아이돌 쫓아다니느라 한 달에 카드값이 500이 나왔는데 다신 그러지 마라 한마디 하고 다 내주시더라고. 난 그래서 솔직히 부모님한테 큰 정 없어. 그냥 자기랑 둘이 이렇게 오손도손 살면 돼. 저는 냉철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집은 아들, 딸 차별은 없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짠하니 불쌍하더라고요. 저라도 남편 편을 열심히 들어주자 싶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시댁은 저희가 뭘 사다 드리면 다 시누이 입으로 들어가기 바빴어요. 남편이 시부모님 생신 축하드린다며 보내드리는 100만 원에는 고맙다가 끝이었지만 시누이가 어쩌다 한번 사준 5만 원짜리 목걸이는 입이 닳도록 자랑하셨죠. 남편은 그때마다 부모님은 원래 늘 저러셨다고 했지만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2번 갈 거 1번 가고 용돈 2번 드릴 거 1번 드리는 정도로 점점 빈도수를 줄여나갔죠. 남편의 연락이 뜸해져도 시어머니는 연락이 뜸하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명절 때나 생신 때만 들리게 되었죠. 아이를 낳고서는 더 했습니다. 물론 첫 손주라서 이뻐해 주시고 용돈도 많이 챙겨 주시기는 했지만요. 친구들 말 들어보면 시어머니들이 손주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루 종일 들들 볶는다던데 저희는 아이 사진 보내드리면 귀엽네 예쁜 애가 끝이었어요. 가족 단톡에 사진을 보내면 시누이는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족 단톡에 시누이가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조카가 너무 보고 싶다며 사진 좀 달라는 말도 턱턱했고요. 오빠랑은 큰 정이 없어도 조카는 예쁜 건가 싶어서 사진을 보내주면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칭찬을 해댔어요. 어쩜 이렇게 귀여워요? 세상에, 오빠랑 언니를 딱 반씩 닮았네. 너무 보고 싶다. 언니, 언제 한번 데리고 와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저는 시누이의 카톡이 신기해서 남편에게 보여줬는데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냅둬. 지 기분 좋으면 저래. 그래도 아가씨 라온이는 예뻐하잖아. 그것도 잠깐이야. 좀만 커서 달라붙으면 귀찮다고 난리를 부릴걸. 하지만 시누이는 가족 단톡으로만 연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난데없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언니, 잘 지내요? 오랜만이네요. 집에 좀 와요. 엄마가 오빠랑 언니 좋아하는 거 잔뜩 해놨는데. 시간이 잘 안 나네요. 다음에 오빠랑 한번 갈게요. 라온이도 잘 있죠? 너무 보고 싶다.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뭐 일 있어야만 연락하는 사이인가요? 가족인데. 엄마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언니랑 오빠가 자주 안 와서 엄청 서운해해요. 라온이도 보고 싶어 하고. 그러지 말고 이번 주 주말에 놀러 와서 하루 자고 가요. 네? 결혼하고 이렇게 살가운 시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뭐 좋은 일이 있나 싶어 궁금하기도 했죠. 질색을 하며 싫다는 남편을 꼬드겨서 저희는 주말에 시댁을 찾아뵙죠. 오랜만이구나. 어서 오렴. 아이고, 우리 라온이는 그새 더 컸네. 너희도 오느라 고생했다. 얼른 소파에 앉아. 아, 언니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오랜만에 오는데 과일이라도 사와야죠.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 다 무슨 저와 남편을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남편보다 더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우선 시키는 대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시누이가 빠릿빠릿하게 제가 사온 과일을 씻어서 깎아주더라고요. 포크까지 꼭 집어서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차릴 때도 제가 거들러 부엌에 들어가니 두 분이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유, 얘 됐어. 일하느라 힘들 텐데 뭘 이런 것까지 거둬. 그냥 라온이랑 쉬고 있어. 다 되면 부를게. 저희는 그날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풀코스로 대접만 받았어요. 저녁을 다 먹고 씻고 나오니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마치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 마냥 제 눈을 마주치고 배시시 웃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그들의 장단에 맞춰주었습니다.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덥석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가족이 된 지 몇 년인데 속마음을 한 번도 털어놓은 적이 없더구나.
너도 우리한테 서운한 거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게 다 가족이 돼가는 과정 아니겠니?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언니랑 친해지는 게 오래 걸렸어요. 그동안 언니가 저한테 감정 많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는 뭐 감정 상할 거 없어요. 역시 언니가 진짜 사람이 참 착해. 오빠가 결혼 한번 잘했다니까. 그럼 우리 세연이야 뭐 여자 보는 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너 나물 좋아하지? 싸놨으니까 내일 가져가서 비벼 먹어. 네, 감사합니다. 왜 이러나 싶으면서도 두 모녀가 짝짝꿍 하는 게 웃겨서 저는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그러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뒤늦게 씻고 나온 남편이 그 꼴을 보고 또 저를 데리고 방으로 데려가려고 화를 내길래 제가 말렸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모든 일을 듣고는 믿질 못했어요. 엄마랑 세경이가 진짜 그랬다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던데? 뭐지? 뭘까? 나한테 뭐 부탁하려고 하는 걸까? 아쉬울 게 뭐 있다고 부탁을 하겠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들어주지 마. 남편은 제가 되도록 엮이지 않았으면 했지만 저는 쳇바퀴 같은 일상에 두 모녀의 깜찍한 발랄이 끼어들어 재밌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뭐하니? 우리 세경이랑 너랑 셋이 어디 교회로 드라이브나 나갈까? 네? 갑자기요? 라온이는 어떡하고요? 라온이야, 세연이한테 맡기면 되지. 요즘은 아빠들도 다 혼자서 애 볼 줄 안다고 그러던데? 그거야 그렇지만 모처럼 여자끼리 뭉쳐서 노는 거 어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콧바람 좀 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남편이 알면 분명 가지 말라고 반대할 것 같지만 저는 이 모녀의 꿍꿍이를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수락을 했죠. 심지어 우리 집 앞으로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운전자 시누이, 조수석엔 시어머니, 그리고 뒷자리엔 제가 타고 셋이 오묘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뭐 어쨌든 시어머니 말대로 콧바람 쐬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시누이가 알아본 교회 카페도 크고 예뻤고요. 괜찮다는데도 시누이는 자꾸 여기 서봐라, 저기 서봐라 하면서 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우리 이렇게 셋이 종종 나오자꾸나. 여자끼리 의리도 다지고 얼마나 좋니? 네, 그래요. 시간 맞춰서 종종 나와요. 진작 이럴 걸 그랬어. 엄마랑 나만 만나면 재미도 없는데 역시 언니가 끼니까 재밌네요. 그러다 시누이가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우는데 시어머니도 따라서 가더라고요. 화장실도 사이좋게 가는 모녀네 싶었는데 테이블 위에 신우가 두고 간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띠링하면서 알림이 오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무슨 알림인가 싶어 힐끔쓱 보는데 주식 알림이었어요. 무슨 돈으로 주식을 하는 거야 싶어서 열어보는데 핸드폰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지만 너무 궁금해서 주식 어플을 쓱 보는데 세상에 원금 손실이 완전 마이너스인 거예요. 무려 마이너스 72%더라고요. 보안이 한 3천 꼬라 박은 것 같은데 지금 남은 돈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시누이가 오는 것 같길래 얼른 핸드폰을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이제 보니 저 두 모녀의 꿍꿍이를 알 것도 같더라고요. 신우가 주식으로 꽤나 날려먹은 모양인데 그럼 필요한 게 돈밖에 더 있겠나요? 모르긴 몰라도 시아버지 몰래 융통할 돈이 필요한 것 같아 저를 그렇게 따로 불러냈나 봅니다. 제가 먼저 어머니께 선수를 쳤어요. 어머님, 이왕 이렇게 멀리 나온 김에 저 사실 고민이 있는데 한번 들어주실래요? 고민? 그래,
무슨 고민인데? 왜? 세연이랑 싸웠니? 아니요. 세연 씨랑 싸울 시간도 없어요. 요즘 둘 다 완전 개털이거든요. 세연 씨 회사도 어려워져서 지금 모가지 댕강 잘리기 일보 직전이고요. 약국 잘 된다는 것도 다 옛말이에요. 그리고 제 약국 와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위로 줄줄이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원장들이 뭐라도 하나 안 찔러주면 우리 약국 홍보도 안 해줘요. 병원 많이 들어와 있다고 건물주는 하루가 다르게 월세 올려달래지. 이번에는 보증금을 5천이나 올려달라는 거 있죠? 저 어떡해요, 어머니? 어머니, 혹시 돈 가진 거 있으세요? 5천? 아이고, 5천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내가 5천이 어딨냐. 나 돈 한 푼 없어. 네 시아버지한테 아직도 용돈 받고 살아. 언닌 약 사면서 모아둔 돈도 없어요? 저 페이 약사 3년 하고 결혼하면서 바로 약국 차려서 개털이에요. 박하수 없었으면 약국 진작 문 닫았어요. 방금까지 셋이 자주 나오자 다음엔 뭐를 먹으러 가자 화기애애했던 두 모녀가 저의 죽는 소리에 바로 반응이 차가워지더라고요. 시킨 빵 다 먹지도 않았는데 얼른 일어나서 집 가자고 재촉하더라고요. 황당하면서도 저렇게 투명한 행동이 그저 웃겼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저는 돈도 안 뜯겼고 두 사람의 꿍꿍이도 알았으니 속이 시원하고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남편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제 말을 듣더니 너무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걔가 갑자기 멀쩡해질 리가 없지. 그러게 당신은 왜 거기에 동조해줬어. 그냥 무시하라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 나 괜찮다니까. 내가 돈 뜯긴 것도 아니고 그냥 웃기잖아. 나 진짜 괜찮다니까. 안 괜찮으면 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겠어? 진짜 가족이라는 사람이 내 인생 망치러 작정한 사람들 같아.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어. 급기야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제발 나랑 진영이 좀 건들지 마세요. 이러다 아들 이혼당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네? 세경이 그렇게 된 거 다 엄마 탓이에요. 알아요? 30도 훨씬 넘은 애를 언제까지 그렇게 끌어안고 살 건데요? 다신 진영이한테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 건 처음이라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난 남편은 혼자 씩씩대더니 소파 구석에 가서 웅크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왜 울어? 울지 마, 어? 한두 번이 아니야. 세경이 돈 사고 막으려고 내 돈 가져간 거 한두 번이 아니고 대학 때는 내 친구 번호까지 알아내서 그 친구한테 돈도 빌렸어. 그 돈 내가 알바해서 갚았어. 늘 이런 식이야. 내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든 말든 늘 세경이만 신경 쓰고. 저한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저 흥미거리였는데 남편에게는 스트레스 그 이상이었나 봅니다. 저는 고작 재미와 호기심을 위해서 시어머니의 장단을 맞춰준 게 후회되더라고요. 남편이란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미안해. 자기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 줄 몰랐어. 나 이제 어머니랑 연락 안 할게. 아가씨 전화도 안 받을게.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질려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 당신 없으면 나 진짜 혼자인데 나한텐 당신이랑 라온이밖에 없는데. 안 그래. 당신이 잘못하는 거면 몰라도 당신 가족이 나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당신이랑 이혼 안 해. 걱정 마. 울지도 말고. 이혼에 대한 남편의 공포는 생각보다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괜한 연락에 괜히 대꾸하는 일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어차피 제가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자 시어머니와 신우의 연락이 또 끊기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약국에 들어온 약들이 많아서
직원들과 늦게까지 물건을 정리하고 늦게 귀가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갈 힘도 없어서 친정엄마가 하룻밤 재워준다는 말에 힘든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도 야근을 한다고 했는데 거실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시누이였습니다. 너무 놀라면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여긴 어쩐 일이에요? 아니, 집을 어떻게 열고 들어왔어요? 오빠 생일이랑 언니 생일이랑 조합해보니까 나오던데요? 제 생일도 알아요? 그럼요. 저 언니한테 관심 많잖아요. 아니, 근데 집구석에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나 저녁 안 먹었는데 짜장면 시켜주면 안 돼요? 전 저녁 먹었는데요. 그리고 뭐 했길래 여적 밥도 안 먹었어요? 그나저나 우리 집엔 왜 있는 거예요? 나 당분간 신세 좀 질게요. 라온이 옆방 빈방이더만 거기에 짐 풀어놨어요. 무슨 짐을 그렇게 싸왔는지 커다란 캐리어 2개가 난잡하게 풀어져 있었고 어떻게 알았는지 안방 장롱에 있는 이불까지 꺼내다가 펴놨더라고요.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는데 마침 남편이 퇴근을 하고 시누이를 마주쳤습니다. 계속 누워서 핸드폰만 하던 시누이도 남편의 등장에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뭐야? 이 짐들은 다 뭐고? 당분간 신세 좀 질게. 여동생이 오빠 집에 신세 좀 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넌 지금 그게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야? 그리고 신세를 질 거면 미리 말을 해야지. 도둑도 아니고 몰래 문 따고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도둑 소리를 하고 싶냐? 아빠 부산으로 발령 나서 이사했어. 그거랑 네가 여기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경기도도 답답한데 내가 부산 가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거긴 취직 자리도 없어. 당분간만 신세 질게. 남편은 시누이의 말엔 대꾸도 안 하고 당장 시아버님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입김에 넘어가 우리가 사정을 모두 알고 시누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그냥 정근을 가신 게 아니라 부당해고를 당한 부하 직원을 옹호해 주다가 보복성 정근을 당하신 거더라고요. 그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남편이 아무리 가족을 안 좋아한다더라도 거기에 대고 시누이 데려가란 말이 참 안 나오죠. 시누이는 남편의 이런 마음도 모르고 냉장고를 뒤져서 아기용으로 사둔 과일이나 꺼내 먹고 있었고요. 보증금 줄 테니까 나가. 나가서 알아서 집 구해. 보증금 줄 거면 월세까지 주든가. 보증금만 주면 내가 어떻게 나가서 살아? 그리고 나 혼자 자는 거 무서워서 싫어. 그냥 오빠 집에 좀 있을게. 어차피 오빠나 언니 하루 종일 밖에 있잖아. 내가 집에 있으면 라온이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도움 많이 될걸? 네가 퍽이나 애를 데려오고 데리러 가고 하겠다. 웃기는 소리 말고 나한테 들러붙을 생각하지 마. 뭐? 들러붙어? 지금 보니 이게 누굴 거지 취급을 하네. 야, 네가 오빠면 다야? 아빠도 오케이 했잖아. 아빠 사정이 그래서 내가 여기 살아야겠다는데 왜 사람을 거지 취급해? 그 나이 먹고 돈은 벌어본 적도 없고 엄마 아빠 등골만 빼먹고 살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나로 옮겨오는데 내가 거지 취급 좀 하는 게 그렇게 배알이 꼴려? 그럼 거지 취급 안 할 테니까 나가. 나가면 되잖아. 왜 나한테 붙어서 거지 취급을 당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말에 시누이는 결국 또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남편도 안 됐고 저렇게 우는 시누이 인생도 그렇고 이래저래 중간에 낀 저만 난처하게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우선 화난 남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지 말고 우선 아버님 진정될 때까지만 같이 있자. 그리고 나서 부산으로 보내면 되지. 당신, 쟤랑 같이 살면 힘들 거야. 당연히 힘들겠지. 힘들 거야. 나도 각오 안 하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치만, 저희 둘이 자기를 내쫓을 궁리를 한다고 생각한 건지 거실에서 엉엉 울던 시누이는 갑자기 저희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읍수하더라고요. 오빠, 나 한 번만 봐줘. 서울에서도 취직 자리 없어서 난린데, 부산 내려가면 나 진짜 끝이야. 나 이제 진짜 열심히 취업 준비할게. 약속해. 2달, 아니, 1달 내로 꼭 취직해서 나갈게. 어? 한 번만 봐줘. 나 올해까지 취직 못하면 아빠가 결혼시켜버린댔단 말이야. 오빠, 제발. 진짜예요? 진짜 1달 안에 취직할 거예요? 네, 언니. 저 진짜로 맘 고쳐먹고 착하게 살게요. 진짜 없는 사람처럼 있을게요. 집 청소, 설거지, 빨래 내가 다 할게요. 그럼 딱 2달 만이에요. 2달 후엔 나도 아가씨 오빠 못 말려요. 네, 고마워요, 언니. 남편이 세모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걸 아는지 시누이는 한동안 정말 빠릿빠릿하게 움직였어요. 일찍 일어나서 우리 먹으라고 토스트도 구워놓고 집에 오면 청소니 빨래니 싹 다 해놓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남편 퇴근 시간이 엇나가서 아이 데려올 사람이 없었는데 시누이가 걱정 말라며 어린이집에서 픽업해와서 밥도 먹이고 목욕까지 시켜놨더라고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철이 드나 싶어서 한동안 남편과 저는 시누이에게 용돈을 든든하게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집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빠릿빠릿한 시누이의 모습은 1달은커녕 보름도 안 가더라고요. 하필 그 타이밍에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마당에 신우는 더 핑계도 좋았죠. 왔어요? 퇴근이 늦네. 혹시 남자 만나고 온 거 아니에요? 아가씨, 뭘 먹었으면 식기세척기 돌리라니까요. 누가 설거지 하래요? 돌리기만 하면 기계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걸. 기계에 넣기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거면 먹질 말아요. 지금 내가 식비 축내는 식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진 말 안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야 제가 할 말은 없네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가씨, 꼭 자기가 자기 비하적인 발언 해놓고 내가 한마디 하면 발끈하더라? 그것도 1-2번이어야 통하죠. 자꾸 그러면 씨알도 안 먹혀요. 그리고 아가씨, 약속한 2달 다 돼가는 건 알아요? 그동안 취직 준비는 제대로 하긴 했어요? 이력서도 안 쓴 것 같은데 이젠 오빠가 더 화내도 제가 방어 못 쳐줘요. 내가 내 남편 편들지 아가씨 편들어줄 것 같아요? 아버님은 아직도 우리가 아가씨 허락해서 드린 줄 알죠? 치사하게 이럴 거예요? 아가씨, 솔직히 말은 바로 해야죠. 비밀번호도 안 알려줬는데 몬다고 들어와서 다짜고짜 눌러앉은 아가씨랑 약속 안 지켜서 아버님한테 진실을 말하겠다는 우리랑 누가 더 치사한데요? 반박할 말을 못 찾던 시누이는 씩씩대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니 옆에 있을 때는 자기 엄마 믿고 의기양양하게 굴던 시누이였는데 번번이 본전도 못 찾는 꼴이 우습고 통쾌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누이는 정말 어디 취직이라도 할 생각이었는지 종종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뭘 프린트하기도 했어요. 저희는 이력서인가 하고 생각했죠. 간혹 어디 나갔다 오기도 했거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아가씨랑 사는 게 귀찮기도 하고 다시 시부모님한테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남편이 종종 아버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취직을 했다고 뻥이라도 친 건지 아버님은 너희 덕에 세경이 걱정 없이 지낸다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또 거기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정 엄마랑 저녁 약속이 잡혀서 엄마가 예전에 저에게 결혼 예물로 사주신 목걸이와 팔찌를 차려고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엄마가 사준 목걸이와 팔찌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저는 평소 액세서리는 한 대에 모아둬서 어디 다른 데 뒀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원래 귀걸이나 목걸이를 잘 차지 않아서 자주 꺼내지 않느라 몰랐는데 제 진주 귀걸이와 금반지 하나도 없어졌더라고요. 설마 혹시 싶어서 거실에 있는 시누이를 쓱 훑어봤는데 시누이 목이나 손, 귀에는 아무런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망나니 개차반 백수라도 설마 남의 물건에 손까지 댔을까 싶었지만 견물생심이라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남편한테 말했다간 남편이 이번엔 정말 집을 뒤엎을 것 같아서 저는 고민 끝에 안방에 초소형 카메라를 달아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장롱 깊숙이 뒀던 남편의 예물시계도 제 보석함에 함께 넣어두었어요. 제발 내가 잘못 생각한 거길. 시누이가 그저 철없는 막내 공주님일 뿐 도둑은 아니길 빌면서 말이죠. 그렇게 매일 살 떨리는 심정으로 카메라에 찍힌 것을 봤는데 한 며칠간은 아무것도 찍힌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시누이가 개차반으로 산다 한들 저라고 남편 여동생을 의심하는 게 마음이 편했겠나요. 오늘까지만 찍고 카메라를 치워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날 마침내 저는 제 카메라에 찍힌 시누이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익숙하게 제 방에 들어온 신우는 저희 안방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핸드폰을 하며 낄낄거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모든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듯 익숙하게 보석함이 있는 서랍을 열더라고요. 이것저것 꺼내보고 껴보더니 남편의 예물시계를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반지와 남편 시계를 챙겨 방을 나갔어요. 더 이상은 저도 재미로 참을 수준이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시누이는 어디 나갔는지 집에 없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시누이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산 지가 몇 개월인데 아직도 캐리어를 다 풀지도 않고 옷장처럼 쓰고 있었어요. 캐리어며 가방이며 옷 사이사이까지 뒤져봤지만 훔친 폐물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발견한 중고 매매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역시나 저의 목걸이, 팔찌, 반지까지 야금야금 팔아 제꼈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시계 팔러 간 거겠거니 싶었어요. 그렇게 증거들을 들고 시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1층에서 만났다며 남매가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두 사람 다 여기 앉아봐. 할 말 있어. 언니, 치킨 먹을래요? 나 치킨 사왔는데. 네가 돈이 어디서서 치킨을 사왔어? 내 반지, 목걸이, 팔찌, 그리고 당신 시계 팔아서 사왔나 보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팔아요? 저는 시누이 방에서 발견한 매매 영수증을 던졌습니다. 황급히 주우려는 시누이보다 남편의 손이 더 빨라서 영수증은 남편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지금 내 방 뒤진 거예요? 아가씨도 내 방 뒤져서 내 물건 갖다 팔았는데 내가 아가씨 방 좀 뒤진 게 어때서요? 더군다나 여긴 내 집인데 오늘도 오빠 예물시계 훔쳐다가 팔고 온 거예요? 증거 있어요? 내가 그 방 뒤졌다는 증거 있냐고요? 저 영수증도 내가 가지고 있던 거 판 거거든요? 두 사람이 하도 돈으로 내 목을 조르길래. 저는 일부러 TV에 연결시켜둔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85인치짜리 TV에 제 방에 들어와 당당하게 서랍을 뒤지는 시누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틀어졌어요. 남편은 영수증과 TV를 바라보더니 아가씨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그 눈빛은 정말 살기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너 진짜야? 진짜 네가 나랑 네 새언니 예물 훔쳐다 팔았어? 오빠, 내 말부터 들어봐. 언니가 지금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함정 파놓은 거야. 남편은 시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누이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짝짝 남편의 두꺼운 손에 맞은 시누이의 뺨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도대체 너라는 인간은 얼마나 더 개차반으로 살아야 속이 시원하냐? 너 애초에 이러려고 우리 집 들어온 거지? 취직은 핑계고 나랑 네 새언니 물건 다 훔쳐서 팔아 처먹으려고 내 집에 들어온 거냐? 그게 오빠, 사실은 내가 대출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자가 점점 불어나서 내가 눈앞이 너무 깜깜해서 그래서 그랬어. 언니, 오빠,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안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잘못했어. 남편의 터진 분노는 걷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냅다 패대기를 쳤어요. 그리곤 잡히는 대로 신우이에게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쿠션, 각티슈, 휴지, 책, 급기야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기에 저는 헐레벌떡 말렸어요. 의자는 안 돼. 참아, 어? 그러다 아가씨 큰일 나. 나 당신까지 다치게 하기 싫어. 나 그냥 얘 죽여버리고 나도 깜빵 가서 살래. 그게 낫겠다. 언니, 오빠 좀 말려봐요. 이러다 나 진짜 죽어요. 저 상황에서도 나한테 지 오빠 말리라는 말이 나오나 싶어 황당했습니다. 저런 여자를 일평생 여동생으로 두고 산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남편은 눈이 돌아 신우이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다 핸드폰을 들어 시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새언이에요. 아버지도 힘드신 것 같아서 그동안 세경이 참고 살았는데요. 저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러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세경이가 진영이랑 제 예물이고 폐물이고 훔쳐다 팔았었어요. 아버지, 무슨 딸을 이렇게 도둑년으로 키우신 거예요? 이러려고 저랑 애 차별해서 키우셨어요? 저는 아들이라고 조금만 잘못해도 개패드 패면서 키우셨으면서 딸은 그저 오냐오냐 키우다가 딸년 도둑년 만드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빨리 와서 쟤 데려가세요. 안 그러면 아버지 하나뿐인 딸, 이 아들 새끼가 감옥 보낼지도 모르니까요. 소란스러운 소음에 잠들어 있던 아이도 깨서 울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신우이의 대출 원금만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집 담보며 시어머니를 보증인 세워서 아주 알토란처럼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남편의 전화를 받고 놀란 시아버지는 그날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요. 허옇게 질린 얼굴로 초인종을 누르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는데 여러 감정이 들었어요. 신우이는 이제 자기가 개길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진작부터 소파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경아, 그러지 말고 식탁 의자에 앉아. 그러다 다리 저리면 어떡해. 지금 다리 저리는 게 문제야? 이 팔다리를 잘라도 모자를 파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품에서 꺼내신 건 무슨 서류 뭉치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뭉치가 무엇인지 짐작하셨는지 눈을 질끈 감으시곤 신우이 옆에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고 그나마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제가 주섬주섬 그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서류 뭉치들은 어머님 명의로 된 각종 대출 서류들이었어요. 그중엔 아버님이 세금 때문에 어머님께 증여한 건물을 담보로 잡은 대출도 있더라고요. 당신부터 말해봐. 대체 당신이 뭐 어디에 쓰느라 2억이 넘는 돈을 대출한 건지, 그 중에서 단 한 푼도 못 갚고 이자만 내다 허덕여서 사채까지 쓴 건지. 여보, 그게 내가 정말 금방 갚으려고 했어. 그랬는데. 이혼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이혼을 해? 당신 빚 나한테까지 넘어오게 생겼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여보, 그러지 마.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 개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 당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딸이랑 둘이 살아.
그래, 세경이 때문이야. 세경이가 지금 무슨 뭐래더라? 코인? 그래, 코인 한다고 내 돈 다 끌어다 쓴 거야. 이거 하나만 대박 터지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엄마, 지금 이혼하기 싫어서 나 팔아먹는 거야? 팔아먹긴 뭘 팔아먹어? 아버지도 사실을 아셔야지. 너 얼른 사실대로 말 안 해? 저는 이 가족의 대화에 최대한 끼지 않으려 했지만 코인이라는 말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주식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코인까지 뛰어든 건지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그제야 울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취직 준비를 하던 신우이는 몇 번 일을 하려고 해봤지만 갑질하는 사장들 때문에 회사를 적응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던 와중 누군가 신우이에게 주식을 알려줬던 거죠. 처음에 주식을 좀 넣었는데 주가가 오르고 돈이 쉽게 벌리니까 자신만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돈을 넣고 그러다 돈을 잃고 손해를 메꾸려고 더 큰 돈을 넣고 더 크게 잃고를 반복한 거죠. 그러다 코인을 알게 돼서 코인을 넣었는데 돈이 오르고 내리는 게 주식보다 더 빠르고 24시간 돌아가니 거기에 미쳐서 취직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공부 없이 덥석 뛰어든 투자가 성공할 리가 없었죠. 그렇게 가진 돈과 시어머니의 돈을 탈탈 털어먹던 신우이는 급기야 불법 도박에까지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제 방에 와서 폐물을 훔쳐갔던 것도 불법 도박 사이트에 포인트를 충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신우이는 저희 집에 와서만 불법 도박으로 3천 가까이 날렸더라고요. 듣자 하니 네가 취직 때문에 서울 남겠다고 했다며 나한테는 네 오빠가 허락해줘서 가는 거라고 해놓고. 그게요,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가 오빠네 집에 있으면서 돈 좀 꿔오라고. 어머,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오빠한테 손 좀 벌리겠다 그래서 그럴 거면 그 집 가서 비위나 맞추고 얘기해보라고 한 거지. 둘 다 조용히 못해? 내가 진짜 아들이랑 며느리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시아버지는 급기야 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남편에게 거듭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많이 하면서 키웠는데 정말 미안하다. 난 그냥 네가 아들이니까 올바르게 자랐으면 해서 그런 거였다. 네가 상처 많이 받았을 거 알아. 새아가한테도 미안하다. 내가 자식 잘못 키워서 몹쓸 꼴을 보이는구나. 아, 저 도둑년이 갖다 판 폐물값은 내가 어떻게든 갚으마. 저는 울면서 말하는 시아버지 앞에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남편 역시 그런 시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몰래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나한테 이혼당하기 싫으면 당장 사채부터 정리하고 당신이 잘못 키운 저거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서 말해. 그렇게 시아버지는 먼저 부산으로 떠나셨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인천 사는 이모님 댁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달 만에 저희 집에 기생충처럼 붙어있던 시누이가 떠나갔습니다. 한바탕 일을 치르고 나니 남편과 저는 기력이 쪽 빠졌어요. 이번 일로 그냥 가족이랑 연 끊어버리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어. 아버님도 후회 많이 하시던데 뭐. 그리고 아들 키우면 다 엄하게 키우지 뭐. 우리도 라온이 엄하게 키우잖아. 밖에서 헛짓 못하게. 아버님도 표현이 격해서 그런 거지. 마음은 우리랑 비슷할 거야. 당신한텐 미안해. 됐어. 아가씨 여기서 살라고 한 건 나였는데 뭐. 나도 책임이 있지. 저는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들으면 또 질색을 할지 몰랐지만요. 자기야, 그러지 말고 아가씨 우리 약국에서 일하게 하자. 뭐? 절대 안 돼.
너 지금 도둑을 약국에 두자는 거야? 약국이야 어차피 사방에 CCTV고 거기서 도둑질하면 그땐 진짜 경찰에 넘어가는 건데 뭐. 어차피 우리 아가씨한테 돈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랑 아가씨랑 같이 있어봐야 마이너스밖에 더 되겠어? 내가 보기에 그 모녀는 떨어뜨려 놔야 답이야. 됐어. 당신 잃어버린 폐물값은 나랑 아버지가 치를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신경도 쓰지 마. 내가 옆에서 잘 가르쳐 볼게. 아가씨도 일을 안 해봐서 일을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 당신 말대로 30이 훌쩍 넘은 나이인데 언제까지 저러고 살겠어. 그리고 어디서 일하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텐데 차라리 우리 약국에서 내 감시하에 일하는 게 낫지.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다간 약국도 팔아먹을 자식이라며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탐탁치 않아 하셨고요. 하지만 이 가족 중에 시누이를 컨트롤하고 가르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어요. 시누이의 눈물바람에 마음 약해지지 않고 시누이의 빤히 보이는 수법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저뿐이잖아요. 결국 시누이는 저와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제가 시키는 모든 걸 한다는 조건을 걸고 저희 약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경 씨, 이쪽으로 와서 박스 정리하세요. 네. 세경 씨, 그거 다 하면 약국 앞에 눈 한번 쓸고 쓰레기 버리고 오세요. 네. 솔직히 내심 저도 시누이를 완전히 믿는 게 아니라서 한동안은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제가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는지 뺀질거리지는 않는지 감시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망나니처럼 굴었다가 호적에서 파버리고 맨몸으로 쫓아낼 거라는 시아버지의 협박이 꽤나 효염이 있었는지 시누이는 제법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약국은 동네 장사라 까딱 불친절했다간 손님이 뚝 끊기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친절하게 못할 바엔 뒤에서 청소나 하고 쓰레기나 버리랬더니 동네 어르신에게도 제법 상냥하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국 오픈도 시누이에게 맡겼습니다. 6시 반에 문 열고 간판 불 켜고 내부 청소 외부 청소 싹 하고 있으면 오전에 일할 약사님 오실 거예요. 6시 반이요? 그렇게 일찍이요? 그게 뭐가 일찍이에요. 나는 5시에도 나왔었어요. 왜요? 하기 싫어요? 아니요. 할게요. 그리고 오늘 아가씨 가계부 검사 받는 날인 거 알죠? 가계부에 빵꾸 나면 아가씨 월급 주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님이. 알아요. 다 써놨어요. 아닌 게 아니라 아버님이 제가 시누이에게 일한 만큼 월급을 주겠다니까 가계부 검사를 하고 법만큼 쓴 거 확인하면 그때 주라고 하셨거든요. 아버님 역시 어머님의 가계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한다고 하셨어요. 일은 곧잘해도 가계부는 엉성하게 쓰길래 그달에 월급을 안 줬더니 그 뒤로는 영수증도 꼬박꼬박 첨부하고 심지어 제가 준 월급을 남겨서 적금도 들더라고요. 이건 뭔데 4만 원씩이나 썼어요? 영수증도 없네? 설마 또 도박? 아니에요. 이거 친구들 만나서 포장마차 간 건데 현금 없어서 계좌이체 한 거예요. 진짜예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든가요. 술 좀 작작 마셔요. 접대 술 먹고 지각한 거 내가 오빠한테 말하면 큰일 날 거 알면서 그래?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이 적어요?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봐봐요. 이렇게 돈도 모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가씨 적금 든다는 말에 아버님은 울기까지 하셨어요. 알아요? 아, 그리고 나 오늘 오빠랑 늦게 들어오니까 라온이 유치원에서 픽업해서 밥 좀 먹이고 있어요. 접대처럼 뭐 시켜 먹지 말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데워 먹어요. 언제 들어오는데요? 부부 동반 모임이라 늦을 거예요. 왜요? 못하겠어요? 아니요. 조카 보는 일인데 못할 일이 뭐 있나요?
라온이 보는 것도 시급 쳐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입이 대빨 나오긴 했지만 신우이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개불도 없이 콧대만 높던 신우이가 제 말에 말대꾸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걸 보니 아주 통쾌했어요. 물론 남편은 여전히 신우이를 믿지 못하고 신우이는 그런 남편에 못내 서운해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떨어뜨린 신뢰도를 어쩌겠어요. 저도 가끔씩 제가 약국을 비운 시간대면 CCTV를 돌려보곤 하는데 워낙 보는 눈도 많을 뿐더러 이제 잘못하면 가족이고 뭐고 깜빵행위라는 걸 아는지라 착실하게 일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이를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부산에 계신 시아버지가 따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남편도 신우이도 모르게 말이죠. 그러더니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미시는 거예요. 거기엔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던 서울 아파트가 제 명의로 바뀌어 있는 서류가 있었죠. 어머, 아버님, 이게 뭐예요? 나 이제 평생 부산에서 살다가 늙어 죽으면 된다. 거기선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우리 집 품비박산 날 뻔한 거 아세아기 네가 다 막아줬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내 노후 자금으로 사뒀던 건데 지금은 값이 제법 올라서 가지고 있으면 도움 될 거다. 세금 같은 것도 내가 싹 정리했어. 팔든지 가지고 있든지 아가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보다 더한 것도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그것뿐이라 이해해다오. 그렇게 저는 아버님께 아파트 한 채를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신우이가 친정 엄마가 주신 폐물을 훔쳤을 때는 남편이 때리기 전에 제가 콱 때려버리고 싶었는데 참고 인내하고 가르치니 이런 선물도 다 받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저는 지금처럼 제 분수껏 제 그릇대로 과분하지 않게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신우이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야죠. 제 남편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긴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